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이제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일단 뭐 미국 시장은 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시장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그리고 제 생각하고 똑같이 김프로님이 설명을 쫙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건프로한테 그 얘기하고 서로 이게 물고 물리는 관계예요. 아까 뭐라 그랬지? 완전 경쟁이라고.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핵심만 짚어드린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06%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4.06%가 2007년 이후에 처음인 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종가가 이제 5.8%로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올랐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제는 하락 요인이 더 많았습니다. 내용 재료 엄청 자체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반등을 주었고 장 후반에 반등을 주었다는 것은 뭐 보스픽 여론 총재가 25픽 인상한다, 과도한 긴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워딩만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건 아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지금 계속 하향한다고 하지만 일정 시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는 것이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시장에서 좀 일으켜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중 저점이 나스닥이 0.93%였습니다. 근데 종가가 0.73%니까 굉장히 긴 양봉을 만들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년 만기가 4.06%, 2년 만기가 4.88%까지 올라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던 이유는요, 주간 실업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으로 발표가 됐고, 이것도 예상보다 또 적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긴축의 요인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EU에서 그런 CPI가 5.6%, 5.3%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올라갔어요. 이것도 긴축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단위 노동 비용입니다. 이게 1.6%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3.2%가 됐어요. 생산성은 떨어지면서 임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상품 하나당 만드는 단위 노동 비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계속 반등을 주면서 장 후반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어제의 상황은 나와 있는 지표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기저에 깔려 있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는 5.8% 하락을 했는데요. CNBC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도 말씀 주셨는데, 과거 성과 소개는 굉장히 길었지만 새 상품 소개는 부족했다라는 악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반값 차량 모델 소개가 없었다고 하지만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고 그래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최대 생산을 해서 최대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자체에서 모델 2 이런 얘기들을 좀 했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에 대한 지금 실망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락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도 그 세 분이 말씀 나눈 것처럼 어제 이런 만약에 모델 2 소개가 있었다 해서 테슬라가 그럼 급등을 했겠냐, 그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반영하면서 시장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5.8% 정도 장중에 비해서 반등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이 3.4% 올랐고 엔비디아가 2.7%, AMD가 2.7% 올라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하락한 부분에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0.62%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4,797억 순 매수해줬습니다. 네. 그중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3,326억입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돌아오니까 곧바로 코스피가 상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코스피가 0.6% 올랐는데 코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대형주가 오르면 코스피 상대 강세 보이고 코스닥 상대적으로 약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는 뭐 테마 움직이면서 코스닥이 강하고, 뭐 이런 모습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역력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의 특징은 금융투자만 매도가 있었고 연기금이나 투신, 사모펀드가 일제히 좀 매수해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서 아침에 한 1% 상승하다가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폭 축소하면서 보합 근처까지 떨어지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코스피 상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가장 특징은 뭐였냐면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 성인 하이텍, 세비캠, 포스코아 이거 다 20% 이상씩 상승을 네, 네. 하고 종가는 밀렸습니다. 윗골을 좀 달았어요. 이렇게 급등을 좀 했는데 이 내용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3월 14일 날 발표되는데 이 내용 안에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걸 이슈화하는 건데 이거 몰랐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부터 뭐 지난주도 그랬고 그 지난주도 그랬고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왜 급등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그동안의 코스닥의 테마가 강했다라는 것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쇼커버링입니다. 쇼커버링. 전에 제가 왜 지난주에 맨 마지막에 외국인 공매도가 많은 종목 리스팅을 맨날 갖고 왔는데 설명 안 하고 그냥 보십시오 하고 이틀에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공매도한 종목이 2차 전지의 LG 에너솔루션, 에코프로, BLNF 이런 종목들이었어요. 이게 다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쇼커버가 나오면서 수급적 요인으로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반대로 거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골을 좀 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요것은 왜 일부러 설명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만 최근에 급등하고 등락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런 수급적 요인도 상당 부분 지금 포함되어 있다.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도 같이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것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중국의 양회 기대감 때문에 시크릿컬이 강세를 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어제도 건설기계, 피팅, 정유, 철강 대표적인 종목들만 제가 이렇게 리스팅을 하면 뭐 태광, 현대두산인프라, DY파워, 현대건설기계,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7%, 10% 이렇게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이유들은 좀 있어요. 이유들은 좀 있긴 한데, 아까 김프로님이 좀 묵직하게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얘네들이요, 차트를 여러분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 종목을 가져올 때는요, 이 개별 종목에 너무 작은 종목이라서 영향을 크게 주지 않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일부러 가져오거나 아니면 너무 등락이 심한 건 빼고 제가 이렇게 리스팅을 좀 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차트 좀 보여주시죠. 어디요? 제가 차트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시크릿컬 종목들 중에서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있다. 그러니까 태광, 현대두산, 인프라코 뭐 이런 회사들이요? 네, 시크릿컬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정유에도 있고요. 정유에도 있고 철강에도 있고 피팅 회사들도 있고. 태광 산업 아닙니다. 저 피팅 업체. 예, 피팅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지금 2차 전지만 올라.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이런 게 벌써 우리 시장에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3월,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제 다 아시죠, 정프로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주에는 동시 만기 수급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것보다 더 센 이벤트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더 센 이벤트가 없는 그런 구간에는 그냥 동시 만기의 수급으로 움직인다. 롤로 하느냐, 거기서 그냥 끝내느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급이 우선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뜬금없이 들어온 부분도 이게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화요일 날 파월 의장이 워싱턴 DC의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발표가 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이것저것에서 여러 가지 얘기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파월 의장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ADP와 그리고 미국의 정책 당국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차이신 PMI와 미국의 막기 PMI가 발표되고요. 이제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PMI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해봤자 매일매일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뭐 일맥상통합니다. 3월에 FOMC 50bp 금리 인상 우려가 지금 확률이 8%에서 지금 33%까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하락 재료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인대의 기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시장에서 톡톡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주요 지표는 혼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등락 변동성이 일어나고 종목별 차별화, 섹터별 차별화가 일어난다.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시황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수급을 한번 보면요. 외국인들은 이제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매수 축소 후에 소폭 매도하면서 그냥 멈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기관들은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하고 있고 개인들은 테마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요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는 등락 박스권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조목 장세 됐기 때문에 코스닥 상대 강세다. 이 얘기를 제가 한 3, 4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빨간 것으로 쓴 부분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테마 순환의 연결고리가 지속되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테마 순환의 연결고리가 지속돼야 된다. 예. 로봇 테마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가지 않잖아요. 네. 그럼 걔는 쉽니다. 쉬면은 AI 헬스케어가 하든지 아니면 2차 전지는 뭐 그 근간의 기저의 가장 큰 선두인 거고요. 이게 순환하지 않고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떤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금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테마 순환이 이게 지금 로봇은 쉬네, 엔터가 오르네, 뭐 이렇게 순환이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별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예를 들면 AI랑 로봇이랑 2차 전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가요? AI가 쉬면 네. 로봇이 떠줘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쉬는 동안 로봇 테마가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테마든 상관은 없는데 바로 다음 해가 바로 떠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멈춰져 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딱 뒤로 물러섭니다. 이 자금들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정 테마 및 종목에 쏠림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빨간 것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3월 이달 FOMC 회의까지는 계속 뭐 테마 장세, 종목 장세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아도 그 이후에 또 뭐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과한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커버링도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밈 주식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잖아요.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매매를 하지만 그런 주식도 가지고 매매도 가지고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요즘에는 뭐 텔레그램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 집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올리면서 집중적으로 미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런 주식들이 이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뭐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좀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또 그들이 매도하는 데에 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보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전히 네. 이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만 올라가는 그 속도가 뭐 20% 상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전력 반도체 얘기는 5년 전에도 얘기했고 정말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전력 반도체 TF팀 가동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기차나 자율주행,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의 반도체보다 크기는 10분의 1. 10배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예요. 이거 TF팀을 가동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이 뉴스를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걸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시큰둥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와서 TF팀을 가동해서 이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좀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쪽 섹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TSMC는 2020년부터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전력 반도체 TF팀을 가동한다. 그리고 그 반도체 규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어제 나왔던 그래서 좀 뭐 답답하죠. 그 뉴스가 굉장히 많이 어저께 여러 짤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비 업체도 또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보조금 지원 조건에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의 공장이 좀 타격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은요,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이 2021년 46억 달러 정도에서 작년에 34억 달러로 줄었고요. 월별로 봐서도 올해 1월에 1.4억 달러로 월별 1억 달러씩 줄면서 거의 막 반토막씩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보면은 고사양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이나 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여기에 납품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전공종, 패키지, 후공종 모든 분야에서 감소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뒷단에 있는 이런 기업, 중소기업에는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어서 이거 정말 진짜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선별은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들 업체들 중에서 반도체도 소부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반도체 소재나 장비 중에 장비 기업들 중에서요 2차 전지 소재와 2차 전지 장비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이나 장비를 같이 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제 가능하면은 좀 이쪽에서 거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연내 제도화 추진 이 내용도 한 10년 전부터 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요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협과 기본 방침은 합의가 되었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협이랑? 예. 그래서 6월에 의료법 개정 예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바이오 헬스케어 요 부분을 좀 가져온 이유는요. AI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미 주가는 좀 움직였습니다. 네. AI 때문에 좀 움직였는데 그 외에 바이오 쪽이나 제약 쪽이나 헬스케어 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소외되어 있는 섹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면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 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유전자 검사, 뭐 첨단 재생 의료 바이오 의약품, 뇌기계 인터페이스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를 하면서 희귀 난치 질환 신약 개발 심사 단축도 추진하는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전기차 구매세 이거 감면한 거 끝났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금 양회 바로 직전에 올해 말까지 계속 연장한다, 추진한다. 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에서 자율주행 사업부를 출범한다는 뉴스가 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이 한 10년 전에도 확 떴다가 빠졌다가 또 5년 전에 또 확 떴다 빠졌다 막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요. 많이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아주 먼 미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레벨 3 단계를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포드에서도 기존의 아르고 AI에 있었던 직원으로 해서 자율주행 회사를 만들어서 출범했다는 네.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요거와 연결돼서 마지막 뉴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주가가 이게 급등했습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 예, 여기에 창업자가 오스틴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이 10년 전에 10년 전이면 지금 28이니까 18살, 17살이에요. 10년 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중퇴 후에 라이다 기술 개발하겠다고 학교를 때려치고 17세에 창업을 해서 딱 10년 만에 이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조단위 회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벤츠 전략 발표회가 있었는데 2025년쯤 자율주행 3단계 대중화를 위해서 루미나 테크놀로지의 주력 기술인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에서는 카메라, 예전에는 우리 자율주행 얘기 나오면요 카메라 기업들이 막 주가가 떴어요.
카메라만이 지금 그 테슬라는 많은 카메라를 달고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카메라만이 있는 게 아니고 레이더와 라이더가 있잖아요. 라이더라고 두 개를 앞에 걸 아시니까 라이더는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레이저 빛을 발사해서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물체의 크기, 거리, 속도를 측정하여 모니터에 입체적으로 어떤 물체라는 것을 이미지 구현하는 요 기술인데요. 이것을 이제 루미나 테크놀로지에서 한 것이에요. 뜬금없이 자율주행 얘기하다가 루미나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창업자 오스틴 러셀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이 굉장히 이게 망한 회사도 많잖아요. 이거 하다가요. 네. 그런데 자율주행이 과거의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그 기술이 상용화되는 그걸 우리 캐즘이라고 합니다. 이 상용화되는 게 훨씬 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이쪽을 그냥 등한시하지 말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 또는 전장 부품 회사는 가까운 미래에 이익과 연결되는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요즘에 그 테마 종목이 많이 뜨니까 다시 한번 회자되는 내용이 PEG입니다. PEG. PEG? 예, PEG. 우리 PER은 주가를 이익을 주식으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네. PEG는 그 주가를 판단할 때 가치를 판단할 때 PER을 EPS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배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LG에너솔루션이 100배쯤 되지 않나요, 지금? 네. 그런데 이익이 EPS가 매년 100%씩 오른다. 그러면은 PEG가 1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큼 그로스가 성장하냐? 늘어나느냐, 성장하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을 얘기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PDR 때문에 그렇습니다. PDR 때 드림 레이쇼. 아, 그거 참 오랜만에 듣네. 그때가 예. 딱 고점이었는데. 예, 그때 고점이었어요. 그 얘기 PDR 얘기 한참 나왔을 나올 때가 때. 고점이었어요. 예, 그랬거든요. 근데 PEG는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주식시장의 성장주에는 항상 썼던 이론입니다. 그래서 PEG 얘기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어서 PDR 때처럼 또 고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반론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PEG는 쓰던 거잖아요. 네, 예, 원래 그렇게 쓰던 겁니다. PDR은 그 신조어고 사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테마 종목이 워낙 움직이고 있으니까 테마 종목을 판단을 할 때 보통 고성장 성장률은 PEG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요즘에 종목들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어쨌든 가긴 갈 텐데 가기까지 난관이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전엔 2020한 5년쯤 되면 한 4, 5단계 이렇게 막 갈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이렇게 지금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까지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죠. 네. 지금 정프로는 이렇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못 가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발전되는 순간이 오면은 아마도 주가는 엄청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사죠 뭐 그런 거. 미리 그때 사면 늦죠. 보초 쓰다가 얼어 죽어요. 자, 하여튼 오늘도 우리 여러 자료들 잘 준비해 주신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뵐까요?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